미국 해군 제독이 한국 해군을 보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0년간 세계 최강 해군을 이끌어온 베테랑 제독이 한국 군함 한 척을 보더니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놓친 게 이런 거였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제독이 본 한국 군함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과 캐나다까지 나서서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 해군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군도 놀란 한국의 진짜 실력이 뭘까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해군에서 40년간 복무한 마이클 톰슨입니다. 퇴역 후 현재는 워싱턴 해군전략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해군에 대해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군사력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후배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쓰던 미군의 중고 구축함을 개조해서 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2024년 가을, 펜타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6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젤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거든요. 그런 독일과 한국이 대등하게 경쟁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제 무기가 독일제를 제치고 선택받고 있다는 거죠. 제 동료들도 모두 당황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소식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구축함이 진수됐는데 그 성능이 우리 미군의 최신 구축함과 맞먹는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설계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줘야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군함을 만든다고요? 게다가 그 군함이 우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세종대왕급보다도 훨씬 발전된 모델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건 한국 해군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탐지했을 때였습니다. 2009년 동해에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됐는데 가장 먼저 미사일을 포착한 게 한국의 세종대왕함이었거든요. 우리 미군도 일본 해상자위대도 아닌 한국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보낸 다산 정약용함 진수식 참관 초청장이었어요. 그 초청장을 받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군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제 위치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정말 한국 해군이 그렇게 대단해졌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 연구소 동료들에게는 학술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부터가 제가 20년 전에 본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울산으로 향하는 내내 고속도로 옆으로 보이는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분은 현대중공업 해군사업부의 박철민 부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신사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제가 미국 해군 제독 출신이라고 하니까 과도할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경험이 많아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박 부장은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독님 같은 분이 저희 진수식에 참석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부끄럽기만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의외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면서 왜 이렇게 겸손할까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쉬던 중에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존 워커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간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 동맹국인 독일을 밀어줘야 할 시점인데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워커 차관보는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톰슨, 자네도 알다시피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폴란드 사태를 봐.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를 사는 바람에 독일, 프랑스가 발끈하고 있잖아. 우리는 나토 동맹을 우선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워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찜찜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이렇게 견제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학술적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혹시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진수식에서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니 거대한 조선소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거든요. 진수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박철민 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뭔가 특별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에 떠있는 다산 정량용함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길이가 170m가 넘는 이 거대한 군함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함상에 설치된 각종 레이더와 무기 체계들을 보니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배가 맞나 싶었어요. 박 부장이 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독님, 이 배는 저희가 20년간 축적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8,200톤급으로 만재 배수량은 12,000톤에 달해요.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간 걸까요? 진수식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도 보였고 독일 조선업체 대표들도 왔더라고요. 특히 독일 키엘 조선소의 하인츠 밀러 대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는 씩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밀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톰슨, 자네도 한국배 구경하러 왔나? 뭐 볼 게 있겠어. 우리 타입 212CD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 그의 말투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의 자신감이 과도해 보였습니다. 진짜 자신 있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해군참모 총장의 축사에 이어 현대중공업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산 정량용함이 물에 뜨는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상에서 각종 시스템들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지스 레이더가 회전하면서 주변 360도를 스캔하는 모습, 수직 발사관들이 정렬되는 소리, 그리고 함포가 작동 테스트를 하는 장면까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저 옆에 있던 캐나다 해군 제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배가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함정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이런 걸 해낸다니 말이에요. 진수식이 끝나고 박 부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동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기술진들과 간단한 미팅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산 정약용암의 기술적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무기 자금률을 70%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려던 제가 어느새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진수식 후 현대중공업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미팅은 제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맞이한 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온 김영애 기술연구소장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엄청난 자신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산 정약용암에 탑재된 기술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특히 베이스라인 9.2 이지스 전투체계는 우리 미군의 최신 구축함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SM-3 미사일 발사 능력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150km에서 500km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거든요. 북한의 ICBM 화성 19호도 공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미군 이지스함과 완전히 대등한 수준이에요. 김 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시켰어요. 통합소나 체계를 도입해서 세종대왕급보다 3배 더 원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지스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잠전인데 그걸 이렇게 보완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마지막에 보여준 자료였어요. 한국이 지난 20년간 해군력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정리한 그래프였는데 그 성장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관계토함 3,900톤에서 시작해서 충무공이 순신함 4,400톤, 세종대왕함 7,600톤,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함 8,200톤까지. 더 놀라운 건 단순히 톤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각각의 함급마다 기술적 진보가 엄청났거든요. 특히 수직발사관 기술에서는 미국의 MK-41을 사용하다가 한국형 KVLS를 개발하고 이제는 두 시스템을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박철민 부장과 함께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건조 중인 다른 군함들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에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어요. 워싱턴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모두 긴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존 워커 차관보였어요. 그는 상당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슨, 자네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어. 미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야. 이건 나토 동맹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두 번째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제임스 카터 기자였거든요. 그는 보수적인 성향의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터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동님, 한국이 이제 미국의 경쟁자가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학술적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었고, 그렇다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양심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카터 기자는 이미 기사 방향을 정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실에서 온 연락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지시였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를 직접 견학하는 것이 기밀 유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중단하기 아쉬웠거든요. 게다가 박 부장과 김 소장 같은 분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귀국 지시와 한국에서 본 놀라운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 해군에 대해 했던 부끄러운 발언 말이에요. 2009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가장 먼저 미사일을 탐지했어요. 그때 저는 펜타곤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한국함의 보고를 받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한국에 제공한 이지스 시스템은 SPY-1D 레이더와 베이스라인 7.1 전투체계였어요. 탐지 능력은 뛰어났지만 SM-3 같은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는 구형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국은 탐지만 할 줄 알지 실제로 요격할 능력은 없어. 펀치 없는 복서 같은 거야. 그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었어요.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을 무시한다고 비판했고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도 일시적으로 높아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그때 그 수준이었던 건 우리가 최신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 모든 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시 잠들었다가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한국 해군 장병들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갔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박철민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동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해군 본부를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해군 작전 참모께서 직접 브리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워싱턴에서 귀국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해군 본부로 가는 차 안에서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동님, 혹시 워싱턴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닌가요?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귀국 지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고 배운 걸 그냥 묻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박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해외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마다 항상 제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스스로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해군 본부에 도착해서 만난 이정호 작전 참모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같은 분이 저희를 찾아주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 해군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미군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참모의 말투에서 전혀 자랑스러운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15년 전 제가 했던 무례한 발언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한국 해군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정호 작전 참모의 브리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의 발전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각 단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해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결코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참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동님, 저희는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함정, 건조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쓰던 기어링급, 플래처급 구축함을 개조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시절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북한 견제용 전진기지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인 해군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더 편했을 거예요. 이 참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년에서 16년에 걸쳐 한국형 구축함 KDX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광개토대왕급 3,900톤급부터 시작해서 충무공이순신급 4,400톤급을 거쳐 세종대왕급 7,600톤급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산정량용급 8,200톤급에 이르렀고요.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었어요. 저희 미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한 번에 큰 걸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왔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수직발사관 기술 발전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MK-41VLS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한국형 KVLS를 독자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두 시스템을 모두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더욱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참모가 특별히 자랑스러워한 건 2010년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이 SME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탑건 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각국 해군들이 한국 해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참모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 해군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저는 15년 전에 뭘 했던가요? 한국을 깔보고 무시했잖아요.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을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참모는 제게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과연 미군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해군 장병들의 열정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제동님, 저희는 미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나라를 저희가 견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 후에 이 참모는 저를 해군 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해군의 역사를 쭉 둘러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조선시대 거북선부터 현재의 이지스함까지 한국은 언제나 바다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더라고요. 해군 박물관에서 나오던 중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워싱턴 포스트 속보 알림이 떴는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 해군 제독 한국 무기 체계 기밀 접촉 논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제임스 카터 기자가 어제 제가 노코멘트 했던 걸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였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카터는 제가 한국에서 다산 정량용함의 기밀 정보를 열람했고 이것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추측 보도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기까지 했더라고요. 이정호 참모도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어요. 제동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가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환대받고 있는데 본국에서는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존 워커 차관보였는데 그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톰슨, 지금 펜타곤이 난리가 났어. 자네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미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야.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토 무기 자금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어. 즉시 귀국해.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걸 정확히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커는 단호했어요. 안 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구나.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나서서 유럽 방산업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어. 이대로 가면 나토 내부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자네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외교적 사고가 될 수 있어. 통화를 끝내고 저는 이 참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참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귀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참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민수 국제협력팀장이 급히 찾아온 거예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팀장의 제안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캐나다 해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물론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워싱턴에서는 당장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정말 독일과 대등한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워싱턴에 연락해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워커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말라는 조건부였어요. 오후에 가진 캐나다 대표단과의 미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존 맥도날드 제독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뜻밖이네. 맥도날드 제독과 함께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특히 장보고급 배치 1로 불리는 3,600톤급 잠수함은 독일의 타입 212CD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형 수직 발사관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앞서 있었어요. 캐나다 대표단과의 미팅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존 맥도날드 제독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배치가 독일의 타입 212CD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가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벌어진 모든 정치적 압박이 무의미한 거였나요? 맥도날드 제독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캐나다는 실용적인 나라야.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질적인 성능과 비용을 더 중시하거든.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 것보다 2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좋아. 특히 수직 발사관 옵션이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독일이 제시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비자 성강 선체를 고집하면서 가격을 크게 올렸고 납기도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였대요. 반면 한국은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심지어 절충교역 조건도 캐나다에게 유리하게 맞춰줬다는 거였어요. 최민수 팀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절충교역 패키지는 단순히 잠수함 건조에 그치지 않았어요. 캐나다 현지의 정비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심지어 30년간의 운용 지원까지 보장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했다는 실적이었어요. 2011년에 수주에서 예정대로 인도했고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거였죠. 맥도날드 제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례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참고 자료였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거든. 반면 독일은 최근 다른 나라들과의 계약에서 납기 지연 문제가 좀 있었어. 우리는 2035년까지 새 잠수함이 필요한데 확실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했거든. 그런데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제 잠수함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거든요. 최 팀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못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선택하는 파트너가 됐다니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였어요. 맥도날드 제독은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이런 성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성공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성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이걸 무시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함께 협력하는 방향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뭘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존 워커 차관보는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을 견제하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할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CNN에서는 미국, 독일, 한국, 방산업계 삼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고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방산업 공세에 나토 결속 위기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방위산업 자주권을 위해 영내 무기 조달 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건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독일 총리도 전통적인 나토 파트너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들었고요. 박철민 부장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는데 그분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제동님, 저희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던 중에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카터 기자였는데 그는 더욱 자극적인 질문을 던져왔어요. 제동님, 한국이 이제 미국의 방산업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번 방안이 개인적인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정부 차원의 접촉이었나요?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로비를 받으신 건 아닌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기자는 처음부터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기사 소재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독일 조선업체 관계자는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미국이 정말 한국을 밀어주시는 건가요? 저희 독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저희 파트너였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서다니요. 혹시 미국이 뒤에서 압력을 넣은 건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곤란해졌어요. 사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오해가 계속되면 정말 큰 외교적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존 워커 차관보가 긴급 미팅을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심지어 CIA 분석관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워커는 저를 보자마자 질책을 시작했어요. 톰슨, 자네가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알고 있어. 독일 정부에서 정식으로 항의했고 프랑스까지 나서서 나토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게 자네 때문이야. 도대체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설마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네가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특혜나 약속을 받은 건 아니야?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한국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테고 거짓말을 하면 제 양심에 어긋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해군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커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톰슨, 자네는 너무 순진해. 한국이 지금 우리 동맹국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폴란드, 캐나다에 이어서 다음엔 어디가 될까? 이대로 가면 우리 방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우리 핵심 기업들이 한국 때문에 해외 시장을 잃고 있다고. 그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를 배신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유럽연합에서 방위산업 자주권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한국 무기 수출을 견제하는 로비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가세해서 유럽 방산업체 보호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김영애 대우조선해양기술연구소장에게서 이메일이 온 거였습니다.
제목은 제동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였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정말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동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동님 같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미국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동님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는 편견 없이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메일을 읽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워싱턴에서는 그들을 경쟁자나 위협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더 성숙한 자세일까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의 K 전차 첫 번째 배치분이 도착했는데 그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기 체계가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보다 우수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성능과 신뢰성을 더 중시한다고 덧붙였거든요. 이건 명백히 독일과 프랑스를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 국방장관의 추가 발언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K9 자주포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심지어 한국과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과연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함께 협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때 워싱턴 해군전략연구소의 동료인 데이비드 존슨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에서 본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너무 감정적이야.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미국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존슨 박사의 제안은 정말 좋았어요. 그는 제게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보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미국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감정적인 견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냉전 시대가 끝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을 생각해야 할 때야. 한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 특히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강화된 군사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력의 급속한 발전과 미국의 대응 전략이었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지원이 필요한 후배 국가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한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제3국 수출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술 개발에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무엇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과연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었어요. 존슨 박사는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야. 이런 관점이 지금 워싱턴에 꼭 필요해. 자네가 용기를 내서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해 볼 생각은 없어.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저의 보고서가 완성된 지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장보고급 배치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6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승리한 거였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캐나다 총리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술적 우수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성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제안은 비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았다고도 덧붙였죠. 캐나다 국방장관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장보고급 배치인은 독일의 타입 212CD와 성능 면에서 대등하면서도 가격은 20% 저렴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수직 발사관 옵션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독일보다 앞선 부분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심지어 30년간의 운용 지원과 현지 정비, 시설 구축까지 포함한 패키지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워싱턴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존 워커 차관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참석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독일 정부에서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뒤에서 한국을 지원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거든요. 워커는 저를 다시 질책했습니다. 봐라, 톰슨. 자네가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제 독일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수습할 건가? 나토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차관보님, 저는 한국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봤을 뿐이에요.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건 순전히 객관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호주에서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었죠. 영국에서도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기술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아시아 지역의 반응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 잠수함에 만족하고 있었고, 필리핀도 한국 군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태국과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존슨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차라리 어떻게 함께 협력할지 고민해야 할 때야. 자네 보고서를 정말로 공개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구도 한국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레이시오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승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 현실에 적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견제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승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발언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편에서는 용기 있는 전문가의 현실적 분석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익을 배신한 발언이라고 비난했거든요. 특히 국방부 강경파들은 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평가했고,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전략 연구소에서도 미래지향적 분석이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일부 의회 의원들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던 그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록히드 마틴의 CEO는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이 있다고 발표했고, 보잉도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레이시온의 수석 부사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현궁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의 성능은 우리 제품과 견줘도 뒤지지 않아요.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한국 선택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과 분노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어요. 톰슨 제독, 자네의 분석을 읽어봤는데 정말 통찰력이 있더군. 사실 우리 국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기보다는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지. 자네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니 저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존슨 박사와 함께 제 보고서를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에 배포하기로 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까지 모두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CSIS의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런 관점이 바로 지금 워싱턴에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CSIS였어요. 그들은 제게 세미나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해군력의 발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였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이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존 워커 차관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톰슨,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정부 정책과 다른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자네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발표를 취소해. 나도 자네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그 진실한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박철민 부장, 김영애 소장, 이정호 참모 같은 분들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받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다산 정약용암의 웅장한 모습,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첨단 시설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존슨 박사는 저를 격려해줬어요. 마이클, 자네가 하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 한국에서 직접 본 사람은 자네뿐이니까.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해보자.
세미나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김영애 소장의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편견 없이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CSIS 세미나 당일,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CSIS 건물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청중석에는 국방부 관계자들, 국무부 아시아 담당자들, 학자들, 언론인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더라고요. 독일 대사관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발표 시작 전에 CSIS의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가 저를 소개했는데 그때 느낀 분위기가 정말 묘했어요.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앞쪽에 앉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조용했던 회장은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해군의 기술적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특히 다산 정약용함의 성능을 미군의 최신 이지스함과 비교, 분석한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베이스라인 9.2 전투체계, SM-3 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향상된 대잠전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제적 분석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계의 원가 경쟁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어요. 한국의 군함 건조비는 미국의 60%, 독일의 75%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해요. 이것은 단순한 덤핑이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특히 한 국방부 관계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성능의 더 저렴한 가격, 더 빠른 납기, 그리고 더 좋은 사후 지원. 캐나다 입장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제가 결론을 발표할 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청중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의 성장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는 대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세계 평화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하게 덧붙였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한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일까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제독의 발언이 정부 정책과 다른데 이것이 개인적 견해인가? 아니면 정부 내부의 다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네,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많은 나라의 해군력을 평가해왔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또 다른 질문자는 그럼 미국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면서 우리 업체들도 더 혁신적이 되고 효율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을 만들어야 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독일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던진 것이었어요. 제독께서는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나토 결속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나토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아닌가요?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나라와 협력해야 해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말이죠.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제동님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다고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제동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미나 다음 날, 저는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 제 발표를 크게 보도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한편에서는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격렬히 비판했어요. 특히 폭스뉴스에서는 제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진행자는 퇴역 제독이 미국의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했거든요. 정말 억울했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반면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지지했어요. 감정적 반응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의회의 반응이었어요. 상원군사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 발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전략에 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민주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동맹국의 성장을 축복해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은 국방부에서 왔어요. 존 워커 차관보는 저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톰슨, 자네는 이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로 완전히 찍혔어. 더 이상 공직 관련 일에 참여할 수 없을 거야. 심지어 보안 승인도 취소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차관보님,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이걸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모든 걸 잃는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워커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톰슨,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할 말은 없어. 하지만 결과는 자네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정부 자문 역할에서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저에게 비공식 브리핑을 요청한 거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한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독, 워싱턴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없어요. 자네가 현장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세요. 저는 1시간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기술적 발전상,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변함없는 우호 관계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국가안보보좌관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독, 만약 자네가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할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대통령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국가안보보좌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독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정말 떨렸지만 이번에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마침내 백악관까지 이어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박철민 부장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그 작은 문구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내일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브리핑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참모장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미국 외교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거든요. 대통령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제독, 자네의 한국 방문기를 들었소.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솔직한 평가를 들려주시오. 그 말을 듣고 저는 30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의 놀라운 성능,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변함없는 우호적 감정까지. 저는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제독, 한국이 정말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적어도 해군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동맹국을 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우리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우리 시장을 침식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면서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면 개발비는 절약하면서 성능은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제3국 수출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국무장관은 외교적 측면을 물어봤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성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독일과 프랑스도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대통령이 최종 질문을 한 거였어요. 제독, 만약 자네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라면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선언하겠습니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시키는 거죠. 방산 기술 공동 개발, 제3국 공동 진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 분담까지 한국의 성장을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벌 오피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대통령은 참모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견제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국방장관, 한미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오. 그리고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전략 대화를 시작하세요. 제독의 말이 맞습니다. 강한 동맹국은 축복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대통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제독, 자네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가장 소중한 조언이 되는 법이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백악관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백악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침 발표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비록 제 역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는 뿌듯했어요. 진실이 결국 승리한 거였으니까요. 백악관 브리핑 이후 워싱턴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변화의 물결이 몰려왔어요.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무부에서는 새로운 한미방산 협력 협정 초안을 작성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존 워커 차관보의 태도였어요. 그는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톰슨, 자네가 옳았어. 나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대통령께서 자네의 조언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한미 협력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미방산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줄 수 있겠나? 자네만큼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언론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판했던 매체들도 이제는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실주의적 접근의 승리라는 사설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국의 성장을 축복하는 지혜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은 즉시 한국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의를 시작했어요. 레이시온도 한국의 LIG넥스원과 미사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박철민 부장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제동님 덕분에 한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썼어요. 김영애 소장도 연락을 왔어요. 제동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기술 협력을 제안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방산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공식 방안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언론들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우호적으로 보도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거든요. 박철민 부장과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동님 덕분에 저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기술 협력을 제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건조된 두 번째 다산 정약용급 함정인 정조대왕함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는데 첫 번째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함내 전투체계가 완전히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해군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해군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고,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기술 교류를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이정호 작전 참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동님, 이제 저희도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한국형 호위함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한미방산협력회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새로운 파트너십 협정 체결이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제3국 수출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구매 판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특히 중요한 건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거였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등한 협력이었거든요.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간의 KF-21 수출형 공동개발 협정도 체결됐어요. 미국의 고급 센서 기술과 한국의 기체 기술을 합쳐서 제3국에 수출하는 거였죠. 독일과의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처음에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안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유익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했던 무기 자금률 70% 목표는 결국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온 피드백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 무기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고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워싱턴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제목은 한미방산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동반자에서 파트너로였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국방부에서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존 워커 차관보는 저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어요. 한미방산 협력 담당 특별보좌관 자리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개인적 변화였어요. 편견과 자만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그 진실한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성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의 방산업 발전도 주목하고 있어요. 워싱턴 해군전략연구소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국 성장관리 전략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어떻게 미국의 이익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는 거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2년 후인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다산 정약용급 세 번째 함정인 문무대왕함이 진수됐을 때 저도 참석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군 강국이 됐거든요. 한미방산 협력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양국의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특히 감동적인 건 제3국 공동 진출 성과예요. 한미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호위함이 동남아시아 3개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뤘는데도 여전히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박철민 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저와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동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더 큰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이룬 기적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그 진실함과 열정이 만든 기적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라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실과 성실함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혼자 앞서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는 것 말이에요.